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대선 관련 KBS 뉴스 특보입니다. 미 대선 개표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우세해 보이지만 장담하기에는 이른데요.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나나 기자, 먼저 지금까지 확보한 선거인단 수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재로선 CNN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253명,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꽤 유리해진 상황인데 당선을 확정짓는 270명 확보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두 후보 신경전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 트럼프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를 언급하면서 재검표 얘기를 꺼냈다고요? 네, 여러 곳에서 접전을 보이다 역전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같은 핵심 경합주 개표에 대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조지아에 대해서도 개표 중단 소송을 언급했는데요. 위스콘신 지역의 재검표 요구 계획과 관련해선 일부 카운티에서 결과에 심각한 의심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오전부터 계속해서 트윗을 8번이나 올렸는데요.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우위가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편 투표 더미가 개표될 때마다 어떻게 득표율에서 압도적이고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표를 찾아야 한다고도 했고요. 대선 불복, 소송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부 경합주 러스트벨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역전을 나간 게 트럼프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개표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북부 경합 3개 주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언급한 위스콘신 지역의 경우에 사실 개표 초반에만 해도 트럼프가 두 자릿수 포인트 차로 이기던 곳이었는데 99% 개표된 지금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도 내내 앞서던 트럼프를 바이든이 따라잡았습니다. 북부 경합 3곳 중 2곳을 바이든이 역전한 건데요.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떤 곳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바이든 후보가 미시건과 위스콘신 두 주에서 이기는 게 확실시되면서 꽤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이 세 곳 중에 대의원이 많은 펜실베이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주더라도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네바다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의원 6명으로 적은 규모의 주이긴 하지만 내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짝 쫓기고 있습니다. 차이가 1%포인트도 나지 않는데 이게 뒤집히면 당선자 예측은 또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후보자들 쉽게 승복을 안 할 텐데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차가 접전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바다주는 우편 투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도착하면, 노스캐롤라이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도착하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부가 갈린다고 해도 이 우편 투표 사안을 놓고 양측의 갈등 또 이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승리 선언은 아니지만 승리를 향해 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의 승리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우편 투표 등 모든 투표가 집계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먼저 민주주의가 미국의 심장이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1억 5천만 명이 투표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Power can't be taken or asserted. It flows from the people. And it's their will that determines who will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환호하는 지지자들 없이 기자단 앞에서의 짧은 연설이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승리 연설과도 같은 내용이란 평가입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대통령으로 확정된다면 자신은 특정 정파가 아닌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승리를 언급했는데 특히 미시간에서는 4년 전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를 이겼던 표차보다 자신이 더 큰 표차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의의를 달지 말라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 언급을 의식한 듯
모든 투표는 반드시 전부 집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거친 언급들은 뒤로 하고 서로 존중하고 돌보자고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 선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연설 내용이 사실상 승리 선언에 준하는 것이어서 바이든 후보 캠프 측은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델라웨이주 윌밍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번 미 대선의 투표율은 1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가 투표율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며 최대 변수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개표되자 자신의 우위가 사라져 매우 이상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미국인 1억 6천만 명 가량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 자격을 갖춘 미국인은 모두 2억 3,900여만 명으로 투표율은 66.8%로 집계됐습니다.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율이 이처럼 높은 건 우편 투표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되자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득표수 차이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투표용지가 개표되자 자신의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해 매우 이상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에서 개표 중단 소송전에 들어갔고 위스콘신에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에선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고 일부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한 건데요. 이 대선 결과를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2000년 미 대선 당시처럼 혼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표가 진행 중인 러스트벨트 3개 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스콘신에선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고 역전당한 미시간주에 대해선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아직 앞서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도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선거일 이후 개표를 허용한 펜실베이니아주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개표 초반까지 두 자릿수 넘게 이기고 있었는데 우편 투표가 반영되면서 결과가 갑자기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우편 투표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Okay? 투표 관련 소송은 통상 해당 지역 지방법원 1, 2심을 거치고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엘 고어 후보 간의 재검표 소송으로 연방 대법원이 승자를 결정하기까지 36일이 걸렸습니다. 두 후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당분간 미국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을 지명해 6대3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해 놓으면서 대선 결과를 연방 대법원에 가져갈 대비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캠프도 트럼프의 예고된 소송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 대선 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미국 대선 현황 그리고 지역별 자세한 이야기를 터치 스크린으로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2020 미국의 선택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 시각 매직 넘버 백악관으로 가는 선거인단 숫자 270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13명이고 바이든 후보가 25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하얀색 지역이 어떤 색으로 칠해지느냐가 대접전 양상을 가를 마지막 기점입니다. 이제 6개 주 정도만 남았습니다. 현재 가장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갑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도시죠. 네바다입니다. 현재 두 후보 간 0.6%포인트 고작
7,600표 차를 보이면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명짜리 비교적 선거인단이 작은 규모의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주이기도 합니다.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바이든 후보가 이곳을 잡으면 승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애리조나주 때문인데요. 이 애리조나주에서 현재 바이든 후보가 3.4%포인트가량 앞서고 있고 이대로 이곳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숫자로 써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네바다 6명에 더해 애리조나 11명, 그래서 17명입니다. 기존 바이든 후보 253명에다가 이 7명을 더하면 매직 넘버 270명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초접전 지역, 이 네바다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가 남은 개표의 핵심 초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일찍 북동부 쪽에서 러스트벨트 3곳 중 2곳이 승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곳의 승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6시 반쯤에 승자가 결정된 주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유명한 디트로이트가 있는 주죠. 미시간입니다. 파란색이죠.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미시간주는 개표 초중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95%쯤을 넘어가면서부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역전시키고 이 미시간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스콘신도 우리 시간 오전 4시쯤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역시 미시간처럼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승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추세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곳에서 앞서 나가는 중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지역 남은 곳에서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알래스카까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 4군데를 모두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 4군데 주를 합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54명입니다. 54명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이 숫자를 합치면 267명입니다. 그래도 이 270명에는 3명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바다 등을 더 가져가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70명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현재 득표율 상황만을 놓고 말씀드린다는 점 당부드립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현재 추세대로 미국 대선의 결과가 결정될지 남은 대선 결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스크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108명, 해외 유입은 17명입니다. 자, 그리고 천안 콜센터에서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효연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금 전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7,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108명입니다. 확진자 상황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이 46명, 경기가 23명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중증 위중 환자는 총 51명이고요.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475명입니다. 오늘은 충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천안 신부동의 한 콜센터에서 직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3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이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 이건희 회장 빈소를 취재했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빈소를 방문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포함해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업 중인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 주인이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비밀 연결 통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조준영 기자입니다. 식당 안쪽에 마련된 방문을 열자 둥근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카드와 휴대전화 옆으로 10,000원짜리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모여 불법 카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이냐고요? 건물 2층 방 안에선 중년 여성들이 화투 도박을 벌였습니다. 바로 옆방에는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도박 참가자 일부는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주인 부부는 식당 건물과 주택 사이에 비밀 연결 통로를 만들어 두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1층은 남편이 관리하고 2층은 아내가 상주하며 장소 이용료를 거뒀습니다. 3,000원씩 많이 먹을 때는 한 5,000원 뛰고 판마다 한 3,000원씩 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체적으로 뛰는 거죠. 판돈 돌아갈 때마다 그게 한 7, 80 되죠. 그 사장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카드로 해서 자기 돈을 찾아갖고 와서 돈을 빌려줘요. 판돈만 500만 원이 넘는 도박은 지난 3주 동안 거의 매일 새벽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주인과 도박 참가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모임 이후 간단히 게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박을 벌인 10여 명 가운데 61살 A씨 등 3명과 도박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 59살 B씨를 도박과 도박 방조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건양대학교의 한 교수가 딸과 조카에게 수년 동안 외부 장학금을 몰아준 특혜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점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딸과 조카에게 외부 장학금 1,800만 원을 몰아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건양대 경영대학 C 교수. 그런데 학점까지 몰아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의대생이었던 딸 A씨는 재학 중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론 등 경영대학 5개 과목 13학점을 수강해 모두 최고점인 A+를 받았습니다. 국방경찰 행정학부생이었던 조카 B씨도 마찬가지. 자유무역협정, FTA 통관부터 국제통상, 수출입 실무까지 10과목 28학점을 수강해 역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수강한 이 과목들은 모두 아버지이자 삼촌인 해당 교수의 과목. 대부분 단순 교양 과목도 아니고 타 대학인 경영대학의 전공 과목이었습니다. C 교수는 딸에게 경영학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었고 조카가 들은 무역 수업도 어렵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FTA는 이것은 교양 수준입니다. 사실은 100명씩 넘게 수업을 듣고 제가 전공해서 그걸 했을 뿐이지 교양에서 지금은 개설을 하고 있어요.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자녀가 부모인 교수의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정 전이라 하더라도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에 이어 학점까지 딸과 조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충남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와 공급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신고가 110여 건에 달하는데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넣었다가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만든 SNS입니다. 차가 주행 중 멈추거나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고장나는 등 수리비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왔다는 글이 쇄도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10여 건. 경찰은 주유소 운영자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공주와 논산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경유에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유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주의 주유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왔습니다. 난 거기 주유소 가보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알다가 저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하길래 그걸 해준 거죠. 경찰은 최근 2년 새 해당 주유소 2곳의 명의가 각각 4차례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짜 경유가 유통된 주유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 제조와 유통 경로, 판매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상자들이 여러 명 다수 있어서 저희가 신속한 기일 내에 검거를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금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유소 운영자와 공급자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끼 판다가 태어났는데요. 당시에는 태어나는 과정만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르면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100여일 만에 사육사 품에 안겨 등장한 새끼 판다. 몸무게 6kg에 몸 길이 60cm, 흰 털에 코끝과 눈, 그리고 귀 주변의 검은 털이 뚜렷하게 대조족입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아직은 카메라 앞이 낯선지 주변을 살피며 상체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판다가 푸동푸동해서 귀여워요. 판다가 엄마 아빠를 닮아서 좋아요. 몸무게 197g, 길이 16.5cm로 태어났던 새끼 판다는 생후 10일이 지나면서 검은 털이 자라날 모낭 속에 검은 무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꼼지락꼼지락 뒤집기와 배밀이를 하게 됐습니다. 생후 5일 정도 지났을 때 체중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을 했고 눈을 굉장히 빨리 떴어요. 그래서 혹시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또 확보가 돼서 지금 전혀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중도 정상적으로. 이제는 어미 판다가 떨어져 있어도 혼자 기어가 젖을 찾아 먹을 만큼 운동 능력도 좋아졌고 이빨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100여일 만에 몸무게 30배, 몸 길이는 3.6배나 커지면서 어엿한 판다의 모습으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동물원은 아기 판다가 혼자 걸어 다닐 정도로 더 성장하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엄마 아빠와 같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잠실 라이벌전으로 펼쳐진 두산과 LG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두산이 승리했습니다. 마운드에선 플렉센이, 타석에선 오재원이 활약했고 선수들의 세레머니도 돋보였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11,600개의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돼 잠실 라이벌전다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1차전 시구자는 과거 두산의 에이스였던 니퍼트였고 그 기운을 받은 듯 플렉센의 고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2회 삼진 장면을 보면 시속 152km짜리 직구를 3개 연속으로 던지자 배트가 밀리다 결국 삼진을 당합니다. 여기에 4회 라모스를 상대할 때처럼 빠른 직구 뒤 기습적인 느린 커브로 변화까지 줘 타자를 농락했습니다. 플렉스는 6이닝 삼진 11개, 무실점 완벽투를 펼친 후 마운드를 내려오며 포효했습니다. 타석에서도 1회 페르난데스가 선제 2점 홈런을 쳐낸 뒤 배트를 던지는 세리머니로 LG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4회 시즌 내 부진했던 오재원이 큼지막한 2루타를 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강한 타구에 오재원은 홈런을 예감한 듯 배트를 던졌지만 담장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마치 지난 프리미어십이 준결승 한일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재원은 기세를 이어 6회에도 적시타를 쳐냈고 결국 두산이 4대0으로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준플레이오프 첫 게임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무조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저기만 지금 한 2번 맞추는 것 같은데 저기를 못 넘네요. 제가. 3전 2선승제인 이번 준플레이오프의 2차전은 오늘 저녁 펼쳐지며 두산은 선발로 알칸타라를, LG는 윌슨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문화재 도구를 소재로 한 범죄 오락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도 개봉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흙만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천재 도굴꾼. 도대체 무슨 맛을 찾는데? 썩은 시체만. 도굴 전문가 삽질의 달인과 함께 유물을 찾아 나섭니다. 중국에 있는 고구려 고궁벽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선릉도 이들의 목표가 됩니다. 로켓은 어디야? 선릉. 이번 역은 선릉역입니다.
오랜만에 극장에 걸리는 범죄 오락영화입니다. 소재는 신선한데 줄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 속도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능글맞은 도굴꾼으로 변신한 배우 이재훈의 연기만큼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맡았었던 캐릭터들 중에서 굉장히 능글맞고 천연덕스러우면서 뭘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쫓겨난 작가 지망생이 우연히 SNS 스타를 만나 친구가 되고 이 친구 덕분에 자신도 SNS에서 유명해집니다. 이 인기를 통해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달라집니다. Arguing about what is it to be a good feminist, and I think it's still funny and absurd that situation, and I think it reflects a lot the dynamic of the three characters in the film.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차이를 인정하며 친구가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유쾌한 여성 영화로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세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사랑을 시작했거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연인들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송이 영하 6도, 장수와 제천이 영하 5.2, 대관령이 영하 3.9, 서울이 영상 3.4도 등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이맘때보다는 추웠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며 성급한 추위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도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무려한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가 17도, 강릉이 19도, 부산이 1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인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기온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대선 관련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